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참 기이한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좀 이례적인 장세죠? 그렇죠. 지금 한쪽에서는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거대한 디파이 해킹 사고가 터지고요. 또 중동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블랙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자본들은 오히려 조용히 수조 원대의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상반된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일지 아니면 완벽한 매수 기회일지 오늘 브리핑의 미션은 단순히 표면적인 가격 하락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락 이면에 얽혀있는 디파이 생태계의 연쇄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해부해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거시적인 하방 압력을 묵묵히 방어하고 있는 기관 자금의 줄다리기를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은 겉으로 드러난 가격 흐름하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논리가 완전히 엇갈릴 때 가장 중요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오히려 방향이 엇갈릴 때가 진짜 신호다. 네, 현재 시장이 바로 그런 복합적인 구조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변곡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온체인 데이터나 펀더멘털 변수들을 보면요. 그 단순한 시세 등락이 아니라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수급 상황부터 팩트 위주로 짚어보죠. 대형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주요 지지선을 내어주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지지선 이탈이 좀 뼈아팠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0.80% 하락하면서 7만 5천 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7만 4,80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더리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1.75% 내린 2,286달러를 기록하면서 2,300달러 선 아래로 밀려났거든요. 수치만 보면 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시장이 일방적인 패닉셀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티아론이나 BNB 같은 일부 대형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방어적인 장세를 연출했거든요. 철저히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하락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이번 하락은 자본이 시장을 완전히 탈출하는 구조적인 매도세라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관망세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 관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온체인 근거를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흐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현재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USDT와 USDC 모두 1달러 안팎의 매우 안정적인 패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패닉장에서는 패깅이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의 붕괴를 우려해서 투매를 했다면 매도 대금인 스테이블 코인마저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은행으로 다 빼냈을 겁니다. 그러면 패깅이 흔들리거나 전체 발행량이 급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패깅이 굳건하다는 건 매도한 자금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오면 다시 매입하려고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단기 대기성 자금이라는 걸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 자금들이 거친 폭풍우를 피해서 잠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자본이 이탈하지 않은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몸을 사리게 만든 진짜 폭풍우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첫 번째 진원지, 바로 대규모 보안 사고와 그로 인한 연쇄 리스크죠. 네, 생태계 내부에 큰 악재가 텄습니다. 팩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켈프다오와 관련해서 무려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배우는 북한 라자르스 그룹 산하의 조직인 트레이터로 추정되고요. 네, 고도화된 해킹 조직이죠. 여기서 레이어 제로 측의 해명이 눈길을 끄는데요. 프로토콜 자체 취약점이 아니라 DVN이라는 단일 장애 지점 설정 문제 때문에 RSATH에만 피해가 국한되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DVN이 뭔가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간 통행을 검사하는 보안검사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DVN, 즉 분산형 검증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이 이동할 때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검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대 하나가 잘못 설정되어서 2억 9천만 달러가 증발했다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레이어 제로 아키텍처 자체는 견고했는데
켈프다오가 이 DVN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단일 장애 지점을 남겨둔 거죠. 시스템 한 곳만 무너지면 전체가 뚫리게끔요. 해커들이 바로 이 사각지대를 타격한 겁니다. 보안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군요. 네.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로서 진짜 심각하게 보는 건 해킹 피해액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단연 연쇄 반응, 즉 컨테이전 리스크입니다. 연쇄 반응이요? 네, 개별 프로토콜의 인프라 설정 오류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의 부실체권으로 이어지는지 그 파급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구조적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한번 묘사해보죠. 만약 켈프-DAO가 외부에서 누군가 뚫고 들어온 건물의 현관문이라면 거대 대출 플랫폼인 AV는 그 건물 내부에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공용 금고와 같지 않습니까? 현관문 잠금 장치 하나가 고장났는데 건물 전체 자산이 말라붙는 뱅크런이 터지는 상황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유가 현재의 디파이 구조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머니레고라는 철학 아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머니레고요?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린다는 뜻이죠? 네,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증표로 RSATH라는 유동성 토큰을 받잖아요. 그럼 이걸 지갑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AV 같은 대출 시장에 담보로 맡기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추가 투자로 합니다.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해킹으로 RSATH의 가치를 보장하는 기초자산에 구멍이 난 겁니다. 시장에서 가치가 급락하니까 이걸 담보로 실행된 대출 포지션들이 순식간에 담보 부족 상태에 빠진 거죠. 가치가 떨어지면 AV 시스템은 강제로 청산을 시도하겠네요. 맞습니다. 규칙에 따라 담보물을 내다 팔아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미 신뢰가 깨진 RSETH를 받아줄 매수세가 시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담보물을 다 팔아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 악성 부실 채권이 시스템 내부에 쌓이게 된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디파이 라마 설립장인 분석가가 바로 이 지점을 관통하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사태가 AV의 최대 3억 4천 뱅산 달러 규모의 부실 채권을 안길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3억 달러가 넘는 규모요? 시나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용자가 18.5% 손실을 획일적으로 분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2의 RS 이스부 유저에게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해킹 이전 시점의 스냅샷 기준으로 자산을 아예 롤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신뢰 훼손과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가 없죠. 당연히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겠네요. 네, 이 분석이 나오자마자 단 하루 만에 AIF에서 무려 101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중 45억 달러가 대출 기반이 되는 안전자산 성격의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와, 101억 달러요? 총 예치 금액, 그러니까 TBL이 이렇게 급감한 건 투자자들이 현관문 뚫린 걸 보고 금고에서 돈을 빼 도망치는 그 극도의 경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군요. 맞습니다. 공포가 숫자로 나타난 거죠. 단 하나의 보안 설정 오류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이탈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이 참 소름 돋을 정도로 빠릅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그런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축이 생태계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시적 불확실성도 엄청나게 거세거든요. 네,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물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36시간 동안 선박 35척이 회항하는 등 공급망 경색이 가시화됐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협정을 숨가타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발언과 물리적 통제가 시장에 상당한 공포감을 조정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량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트리거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연쇄고리가 형성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미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랑 아주 밀접하게 동조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펀더멘털이랑 무관하게 일단 위험 자산을 처분하려는 회피 심리가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흐름을 보면요. 내부적으로는 2억 9천만 달러짜리 디파이 붕괴 공포가 덮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네, 악재가 겹쳤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은 고사하고 훨씬 더 깊은 폭락을 겪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하락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건가요? 팩트만 놓고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기관 자금의 수급입니다. 기관 자금이요? 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과 디파이 내부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를 월가의 거대 자본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ETF 쪽 유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난주 현물 ETF 시장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락장에 연출되는 와중에도 무려 9억 9,6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순유입됐거든요. 하락장인데도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네요. 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단일 펀드에서만 9억 600만 달러를 흡수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약 20억 달러 규모, 수량으로는 2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투기 자본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을 블랙록이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거인들이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모조리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 수급이 현재 시장 뼈대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적 악재와 내부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요. 중장기적 펀더멘탈을 보고 움직이는 현물 매수세가 바닥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단타를 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기관 자금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구조적 포트폴리오 편입이 목적이라서 쉽게 이탈하지 않거든요. 즉, 현재 장세는 악재에 굴복해서 분개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파는 세력과 기회를 사는 세력이 7만 달러라는 기준점을 두고 격렬하게 힘겨루기를 벌이는 구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방어선이 탄탄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를 보면 또 약간 의문이 생기거든요. 최근 24시간 동안 발생한 청산 데이터를 보면요. 총 6억 6,246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네, 청산 규모가 상당히 컸죠. 게다가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에 베팅한 물량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방어선이 뚫려서 상승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대거 쓸려 나갔다는 뜻 아닌가요? 기관들도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전체 누적으로만 보면 하락장의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해상도를 높여서 시간대별로 쪼개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포착되거든요. 시간대별로 다르다고요? 네. 24시간 누적은 하락폭이 컸으니까 당연히 롱 청산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 방향성이 전환된 최근 4시간 단위로 대형 거래소 동향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추가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청산 비율이 54.74%를 기록하면서 롱을 역전했거든요. 4시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숏이 더 많이 터졌군요. 네, 심지어 더 극단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특정 파생 플랫폼을 보면요. 이 기간 동안 숏 청산 비율이 무려 98%에 달하는 엄청난 쏠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와, 슛 청산 비율이 98%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단순히 가격이 중력에 이끌려서 한 방향으로 쭉 미끄러지는 장세가 아니네요. 네, 일방적인 하락장이 아니라는 증거죠. 가격이 예고 없이 급락하면서 롱을 먼저 싹쓸이하고 방어선이 무너진 줄 알고 뒤늦게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들마저 날카로운 급반등으로 모조리 청산시켜버리는 그야말로 극한의 변동성 구간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위아래로 다 털어버리는 장세죠. 이 98%라는 수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거시 경제나 내부 리스크, 또 기관 매수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고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면 계저가 위아래로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다는 묵직한 의미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극심한 파생시장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중장기적인 시장 토대를 다지는 펀더멘털 변수, 그리고 향후 인프라 일정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당장의 시세보다 더 중요한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단기 시세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셔야 할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움직임입니다. 조만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거래 허용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홍콩 쪽 규제의 동향이군요.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규제적, 기술적 파이프라인이 정비된다는 구조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유동성을 흡수할 거대한 펌프가 아시아에 설치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의 근본적인 진화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4년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했거든요. 가스 한도 확대, 영재식 증명 기반의 GKVM 도입, 그리고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하는 EIP-8141 보안 업데이트가 핵심입니다. 네트워크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가 있나 보군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빨라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던 켈프다오의 단일 장애 지점 문제나 크로스체인 브릿지 취약점들 있잖아요. 이런 걸 GKVM 같은 고도화된 검증 방식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기술적 해결책을 낸 겁니다. 아,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시적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오려면 결국 인프라 보안이 확고해야 하거든요. 이 로드맵이 그 토대를 마련하는 장기적인 기준점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일상적인 가격 변동 이면에 자리 잡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파이의 양면성이 드러난 하루였죠. 그렇죠. 이번 켈프다오와 AV의 연쇄 반응 사태가 여실히 증명했듯이요. 서로 단단하게 연결될수록 자본 효율성은 극대화된다는 생태계 특유의 철학이 분명 있습니다. 네, 그게 머니레고의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단 하나의 보안 설정이 어긋나거나 외부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그 촘촘하던 연결망이 오히려 생태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의 오르내림을 쫓기 전에 이 생태계가 가진 연결성의 양면성을 스스로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네, 결국 이 딜레마를 풀고 한 단계 도약하는 열쇠는 기술의 진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탈릭의 장기 로드맵이 제시하는 고도화된 검증 시스템이 이런 태생적인 취약점을 어떻게 방어하고 리스크 전이를 차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곧 다음 상승장의 큰이와 지속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과제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